반갑습니다. 이번 여러분과 같이 수목 해충학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나무사 박화식입니다. 교재는 향문사에서 나온 수목 해충학을 기본서로 하겠습니다. 수호에 들어가기 앞서 이렇게 이번에 저는 향문사 기본서인 수목 해충학을 기본서로 해가지고 제가 국가 자격시험 출제 경험과 그리고 현장에서 30년여간 나무 관련 일을 종사하면서 느꼈던 현장 경험, 그리고 나무사 시험을 보면서 이번에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이런 경향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준은 제1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능동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되 중상 수준으로 너무 쉬운 단어라든지 해설 관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충학 시험은 사실 보면은 외워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진이라든가 요약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우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해충학 분야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많이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결국 시험은 보셔야 되고 통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어찌 보면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곤충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곤충은 지구상의 생물종이 약 150만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곤충이 약 100만 종, 굉장히 많은 숫자죠. 100만 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정 벌레목은 약 36만 종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중에서 가장 많은 목이 뭐냐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36만 종의 딱정 벌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정 벌레는 그 두유를 차지하는 게 나비목, 그리고 파리목, 벌목, 노린재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해충이 많은 것은 나비목입니다. 그래서 이 벌레 종수가 많은 종은 딱정벌레목인데 해충수가 또 많은 것은 나비목이다 하는 것들이 종종 지문에 나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여튼 이거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곤충광이는 27개 목 중에 약 100만 종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곤충 종수는 한 18,000여 종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물종에서는 5만 3천여 종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중에서 해충 수는 18,000여 종, 그리고 기타 것이 식물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작은 소동물들 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곤충이 어떻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는 태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곤충들, 또 나무 속에 들어있는 곤충들이 그렇게 미미한 것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분을,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화분을 볼 때 몇 마리 되지 않은 이렇게 이 해충 관계, 또 여러분들 생활권 수목에서 나무를 볼 때도 어찌 보시면 어쨌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이렇게 해충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 지역에서도 대다수로 그냥 대규모로 이렇게 발생된 예도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태풍이 불고 난 뒤에 중국에서 밀려오는 멸구리라든지 최근에도 몇 년 전 전남 해남 지방에서 이렇게 이 풀무치태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큰 피해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갈색날개 모미충이라든지 또 버짐나무의 방패벌레라든지 이런 것들, 또 아카시나무에서 이렇게 이 이파리가 노랗게 막 물들어가지고 죽어 있는, 한여름에 맞으면 다른 데는 이 파란색인데 녹색인데 이렇게 묘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도 아카시아 혹파리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지 않은
보편적으로 저게 그렇게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최근에 큰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여건들을 조금씩 생활권 수목에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많이 있죠. 또 어쩐다 산에 가시다 보면은 이 빨갛게 죽어있는 소나무를 볼 겁니다. 솔잎옥파리 피해라든지 또 남해안지에 가면 옛날에 많은 피해를 나타냈던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온대 지역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되고 있고 외국을 본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흰개미 집단이 한 7m 정도 이렇게 둔덕을 크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쪽에서 수백만 마리가 집단 서식하면서 이렇게 이 탑을 쌓아놓은 형태로 어찌 보면 관광거리로서 사람들이 와서 와 이런 것도 있는가라고 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키가 여기밖에 여기죠. 근데도 얼마나 좋냐 3배 4배 이렇게 큰 참 이렇게 짓는 이유는 뭐냐 속에서 자기들이 통풍을 위해서 이 길을 이렇게 구덩이를 크게 파고 그리고 이게 차곡차곡 이게 굴뚝처럼 쌓아 올림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불게 되면 속이 시원하고 또 그늘지고 그러한 환경 적응 능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온대 쪽에 보면은 이렇게 온대 포도원에 예매미충도 헥타당 한 3천만 마리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일본 삿포로 해안 쪽에서 보면 불개미 집단이 이 4만 5천 개의 둥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 3억 마리 일개미들이 이렇게 이 100만 마리 여왕벌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사바나 장림 개미가 한 2천만 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억, 79억, 많게는 한 80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만 1인당 우리가 곤충수로 할당량을 한번 해보면 100여 마리, 우리 몸에 한 겹이 아니라 2겹, 3겹, 10겹을 쌓고도 아마 남을 정도로 많은 그런 곤충수가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 히말라야 참 높은 정상, 차디찬 그냥 빙설 위에서도 이렇게 빙설 지역에서부터 저 남극이나 북극 이렇게 이 극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 동굴이라든지 이 압력이 센 바닷속까지 그리고 담수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우리 생활권 주변 산속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곤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곤충들이 왜 그러면 자연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인간은 여러 번의 방면으로 노력, 우리가 해충이라고 파리라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얼마나 줄었습니까? 또 지구에서 이렇게 이 노하우 방주에서 나오는 홍수라든지 또 화산 폭발 관계라든지 또 어찌 보면 외계에서 이렇게 내려온 어떤 대격변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은 나름의 환경 적응 능력, 독특한 이 곤충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이 곤충의 번성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은 그네들이 우리 인간과는 다른 우리 포유동물과 다른 독특한 예교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예골격이 아니라 내골격이죠. 뼈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골격이 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렇게 상처가 난다든지 조그마한 것에서도 너무 이렇게 쉽게 손상되는 그러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얘들은 외부로 이렇게 단단하고 강한 키틴지로 이렇게 애고기가 갖고 있어서 건조라든지 담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얘네들은 우리 이 내골격에 비해서 예골격에 이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내골격에 차지했던 그 분야가 근육이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근육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지렛대처럼 이렇게 지렛대처럼 이 예골격에 붙어가지고 근육이 힘을 쓰므로 해가지고 훨씬 이 사람보다 또 척추나 조류
또 이 기타 어떠한 포유류 동물보다 힘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개미에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20배 정도. 우리 여러분들 보시죠. 가끔 이렇게 한번 길 가는 일개미를 보시면 자기 몸보다 2배, 3배, 몇 배나 큰 그런 이 먹이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얘네들이 애교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한 애교울기가. 또한 얘네들은 애교울기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또 부드러운 충격에도 쉽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얘네들은 몸집이 작습니다. 몸집이 작기 때문에 이 다른 이 큰 코끼리 같은 거나 사자나 호랑이들은 많은 음식을 요구하고 많은 것들을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실제로 얘는 작은 먹거리로서 이 아주 적은 식량으로서도 그네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몸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이 포식자로부터 도망하고 은폐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그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네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가 부적합하다, 좋지 않다 생각하면 날아가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어떤 유충과 같이 또 약충과 같이 서식했던 공간에서 내가 다른 곳에 서식지를 마련하겠다라고 멀리만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이라든지 또 포식자로부터 해피라든가 도주하고 또 이네들은 날개가 이렇게 예글교에 붙어 있으면서 이 흡수된 유체 에너지가 이렇게 이 조류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류의 2배에 가까운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유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서 훨씬 더 포유류나 조류보다도 좋은 효용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네들은 이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지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썼습니까? DDT라고 하는 맹독성인 것을 썼죠.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어요. 또 BHC나 DDT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었던 이 지파리도 대다수 없앴고 또 이도 없앴고 벼룩도 대다수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네들이 많이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진적인 또 원상 회복 현상을 보였어요. 왜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네들이 생체적으로 이것을 내가 적응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체질적으로 이렇게 형질적으로 해독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 DDT 내성 지파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네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후대에게 넘겨줌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보면서 유전자 형질을 복제하고 그래가지고 밑에 전달시켜줌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어려운, 정말 방지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비단 지파리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응애도 있죠. 응애도 같은 약을 반복해서 같이 쓰게 되면 결국은 이게 죽지 않는 우리가 이 문제점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응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현재 방자하면 A라는 액체, B라는 액체, C라는 액체 계속 돌아가면서 쓰라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충도 이렇게 옛날 멸구약 한 가지만 써왔는데 이게 안 된다 해서 2가지, 3가지. 그래서 작용 기작이 다른 1번부터 4번, 5번, 21번까지 쭉 이렇게 해가면서 만드는 작용이 다른 그러한 약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파리와 같은 내성을 갖는 곤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곤충들이 현재 약 500여 종이 있어요. 이렇게 저항성 곤충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대다수 농약을 처리하면서 옛날에는 한 번만 처리하면 말 그대로 저희들 어렸을 때는 농약 냄새만 맡아도 벌레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1000배 쓰다가 500배 쓰고 800배 쓰고 막 이렇게 농약량을 높여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 잘못된 농약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불리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나무사라는 제도를 우리 생활권 수목에
도입을 했고 또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병해충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네들은 또 번식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얘네들 어쩝니까? 이 번식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수정해가지고 평생 쓰는, 한 번 교미해가지고 평생 쓰는, 여러분들 벌 있죠? 꿀벌 같은 경우 있는데 꿀벌은 어쩝니까? 한 번 이 결혼 여행이라고 해요. 처녀 비행을 다 하고 나서 교미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평생 그 정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종족을 번식하는데 두 번, 세 번 교미해서 그 불편함을 겪지 않고 그냥 평생 쓰는 그러한 특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쩝니까? 이네들에게는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만 수컷에게만 정자 보관낭이 정자낭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암컷에도 정자 보관낭이 있어가지고 계속 쓰는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꾸 문제가 나와요. 그럼 곤충들은 통상적으로 수컷에만 정자 저장낭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점의 지류에 이 암컷에도 정자 보관낭이 없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곤충은 자기 자신에게 수컷에게뿐만 하고 암컷에게도 이렇게 정자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네들은 환경이 좋지 않으면 변태하는 이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면도 하고 변태도 하고 하는 특질을 가져요. 그래서 이 종은 이 생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태를 해감으로 해가지고 조직과 기관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령충부터 아주 적은 일령충에서부터 이렇게 오령충, 십령충, 길이는 13령충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벌나베 같은 것은 5령충, 6령충까지 계속 몸을 키우면서 변태를 해가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알라타체라든가 이렇게 유학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크가던 것들을 또 다시 이 아우가스미아 호르몬을 해가지고 탈피를 해서 새로운 형태로 또 변화돼 가기도 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곤충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형태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곤충은 이렇게 목별 진화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개, 동물계, 식물계 많이 하죠. 개문, 강목, 속종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꿀별 아피스 멜리페라라고 한다라면 꿀벌속, 꿀벌족, 꿀벌학과, 꿀벌과 이렇게 꿀벌상과, 벌목, 곤충강, 절지동물분 이런 형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닌네가 현대적인 명명벽을 이렇게 도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속과 종 앞에 들어간 이름은 속이죠. 아피스라는 속, 멜리페라는 종명을 해가지고 이명벽을 우리 생물 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식물에 활용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 학명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역명, 아명 여러 개 많이 있죠. 뭐 소나무도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여기서는 소나무다, 저기서는 솔나무라고, 저기서는 적송이라겠다, 저기서는 뭐 여러 가지 홍송이라겠다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인 이름으로 약속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속종명으로 해서 이명법으로 한 가지만 세계적으로 통하자. 그래야 여기 한국에서 연구했던 것들이 미국에 쓸 수가 있고 미국에 연구했던 걸 영국에 쓸 수 있고 영국에 썼던 것을 프랑스에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종이 있으면 여기에 보고 그 종을 좀 달라다. 또 우리 종이 있으면 너희도 교환을 하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약속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어찌 보면은 과학화되는 선진화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통신호 하나도 어쩝니까? 약속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파란불에서는 가요, 빨간불은 멈춰요. 이렇게 하는 약속이 이런 이 과학계에 도입이 돼서 많은 도움을 사실 주고 있고, 이렇게 통일된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점점 과학적인 발전, 또 앞으로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이 해충 분야에 있어 도움이 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곤충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보면 이 절지 동물문에는 네 가지 이류가 있습니다. 첫째, 다주류.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해 강연, 진해, 노래기 있죠. 이렇게 지금 이 장마가 곧 시작되면 습한 곳에서 이렇게 다리가 많이 달려 있는 이 노래기들을, 또 진해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대단히 독특한 생장애이고, 진해 독성도 있고 노래기도 독성이 있죠. 독성이 있으면서 이네들은 무변태 발효를 해요. 변태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이 변태를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증절하는, 마디가 하나씩 늘어요. 옛날 여러분들 말씀하셨죠. 뭐 만화라든가 영화로 보면 그 나쁜 진해가 그냥 100년 살았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진해가 이렇게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뭐 유해를 줬던 그런 이렇게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얘네들의 진해 같은 것은 매년 이렇게 증절 변태를 해가기 때문에 할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커질 수 있는 것이에요. 몸도 커지면서 마디수도 길어지는 이러한 증절 변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다수 육상동물로 지금 현재 많이 살고 있고요. 돌밑이라든지 이렇게 부엽토, 습한 곳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드는 것은 이제는 다주류보다는 이 협광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협광류. 왜냐? 협광류는 여기 보시면은 거미강이라고 해서 응애가 있죠. 응애는 굉장히 환경에 정력이 강하고, 또 우리 식물 분야에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온 건조, 이렇게 올 봄같이 고온 건조한 여건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여름에 식물들, 특히 작년에 생태적으로 이렇게 사계절 잎이 풀들었던 향나무 계통이라든지 상록수광계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속에서 겨울에 숨어 있다가 대다수 응애들은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향나무 응애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이렇게 정성이 강한 이런 응애들은 나무 속에서 숨어 있다가 그냥 조금만 날씨가 따뜻하면 유해를 주고, 그리고 봄에 또 유해를 주고, 날씨가 건조하면 급격히 증식해가지고 유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애 피해를 보면 멀리에서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관심 있게 보면 어떻게 하냐, 다른 주변의 나무보다 이렇게 녹색을 적게 떼요. 회색을 띱니다. 그리고 좀 가까이서 보면 이게 보면 탈피가 있으면서 속에가 거미줄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바로 응애피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겨울 같은 경우도 다 곤충이 죽었으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응애가 월동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향나무 이렇게 잘 다듬어 놓은 곳에 군데군데 녹색을 잃어버리는 회백색 그런 형태로 보면 대다수 잘 보면 응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럼 나무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툴툴툴 털어보면 밑에 먼지 같은 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대다수 쉽게 볼 수 있는 응애의 피해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아까 거미강은 어쩝니까? 대단히 환경 정력이 다른 것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옛날 일례로 뭐 앞으로 10으로 가면서 달나라에서 적응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거미를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력이 강한 게 응애입니다. 물론 사람은 응애보다는 적응력이 더 강하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이 네 쌍의 보행지하고 6마디, 이 마디가 이 보행지에 마디가 우리는 곤충은 5마디죠. 근데 6마디예요. 6마디. 그리고 이것은 곤충이 있는 더듬이가 없죠. 더듬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송곳니 같은 협각하고 혼눈입니다. 우리 곤충을 해주니까 혼눈에 겹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혼눈이고 독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응애류를 보면 이렇게 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부하고 두흉부가 합쳐져 가지고 보면 머리가 있죠.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두흉부 하고 후체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 앞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게 좀 이 범각각류인데, 범각각류는 주로 곤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또 가슴이 있고 그리고 배가 있는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부분인데 여기는 3부분이에요. 머리, 가슴, 배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꼬리돌리기도 있고 산란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얘네들이 이 다리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세 쌍씩 이렇게 있어요. 이 곤충은 세 쌍인데 거미는 다리가 네 쌍입니다. 이렇게 네 쌍이에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류할 때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꼭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이 다리가 어디가 있는지, 몇 쌍인지, 또 어느 때 얘네들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범각각류는 대봉기에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보면 이 범각각류에는 각각류와 육발이류가 있는데, 각각류는 주로 우리 해안가에 가면은 각각류가 많이 있죠. 뭐 새우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주로 해안가에 살고, 이렇게 육발이류는 우리 육상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발이류에서 많은 곤충들이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변이 돼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부만 다지류나 혁각류가 있지 실제로 대다수 곤충들은 이 범각각류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 동물 중에서 삼유충류는 현재 이렇게 멸종되어서 우리 화석식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곤충류, 절지동물의 특징을 보면은 대다수가 예부가 이렇게 키틴질로 예골격으로 되어 있어요. 거미도 마찬가지죠. 거미는 이 예골격에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이 이틀이 씹어먹는 그런 이틀이 아니죠. 얘네들은 독을 이렇게 먹이에 쏘아가지고 그 독이 이 음식물을 이렇게 녹이면 그놈을 빨아들이는 형태로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은 관절화된 부속주죠. 대다수 보면 이 다리도 이렇게 관절이 되어 있죠. 또 더듬이도 이렇게 관절로 되어 있죠. 이렇게 관절화된 이렇게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잘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개방순환계 이렇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과 이렇게 개방순환계는 우리는 혈관 내에 이렇게 피가 흐르죠. 그래서 우리는 폐쇄혈관계라고 하고 있죠. 그러는데 개방혈관계라는 것은 그네들은 자주 종종 묻는 얘기가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물어보는 게 우리 가슴에 심장이 있듯이 곤충도 가슴에 심장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험을 이렇게 이렇게 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주기 위해서 심장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심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심장이 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곤충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배 부분이 있죠. 배에서 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장이고 혈관 우리가 동맥이라 그러죠. 동맥이 머리까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배가 대다수 배가 심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에 심장이 있는 그런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면 다지류, 혁각류, 이렇게 범각각류인데 우리 곤충에서 이렇게 납바리목이라든가 좀부치라, 톡톡이든 이게 자주 묻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한 군데에 낼 수 없으니까 일장에서 5 내지 10%, 뭐 총론 3장에서 몇 프로, 4장에서 몇 프로, 5장에서 몇 프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일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테면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시험이 아주 고약하니 물을 수도 있고 약하니 이렇게 쉽게 넘어가게 물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지문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서 납발의 존부치 톡톡이목은 우리가 육발이류의 곤충어 조상으로서 꼭 외워둬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외우려면은 우리가 이 범 잡으려면 우리 범 각각류 있죠. 범 잡으려면은 이렇게 속 좀 차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납발이 존부치 톡톡이목 속 입틀류입니다. 이렇게 입이 이 큰 턱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속 입틀류로 그러는데 하여튼 속 좀 차리고 낫 좀 톡톡이 잡소. 범 잡으려면 낫 좀 톡톡이 잡으라 이 말입니다. 산에 가서 범 잡으려고 하는데 나도 호보로 해가지고 잡고 있으면 범이 나와서 먹어버리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잡으려면 똑바로 잡고 하여튼 이런 문제에 눈 바짝 뜨고 말이지. 범에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범도 잡으려면 낫도 똑바로 잡고 한번 너 와봐라 하고 버텨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범각각류의 이 속입틀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틀이 앞쪽으로 공동으로 에워싸여 있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것보다는 하여튼 얘네들은 이 음식을 입틀 안에 흡입해 가지고 이렇게 입틀 안에 가져와 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턱으로 잘게 부수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갈로 하는데 이것은 옆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납발이목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존부치목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톡톡이목의 특징이 뭔가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긴 얘기보다는 우리 납발이목 하면은 징절변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창기에 막 태어나서는 이게 9마디인데 한 번 탈피할 때마다 이렇게 이 마디가 하나씩 늘어나는, 그리고 12마디까지 되는 증절변태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리도 6개, 머리, 가슴, 배 3개 부분으로 되어 있고 곤충은 똑같죠. 우리가 육발이형이 이 원시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벌써 곤충의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건 눈과 더듬이가 없어요. 눈과 더듬이가. 원시권 중에 어쩝니까? 아직은 눈하고 더듬이가 발달을 안 했다는 거죠. 그보다 좀 더 발달된 게 우리의 존부치목입니다. 이것은 어쩝니까? 더듬이는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눈은 없습니다. 아직은 겹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질은 복부의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복부 소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쩝니까? 우리 이 고생대 식물은 대다수 바다에서부터 숲이나 수서부터 이렇게 육상으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수분이 없으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분을 몸에 유지할 수 있는 복부 소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한번 보시면 어쩝니까? 이게 그림인데 이렇게 양쪽에 꼬리에 꼬리도리가 있습니다. 2개. 그리고 더듬이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더듬이가 이렇게 여기 보면 구슬처럼 되어 있는 구슬형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특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톡톡이목, 이건 여러분들이 산에 가시면 계곡급에 가셨는데 낙엽을 발로 툭 찬다든지 그냥 낙엽을 발로 밟을 때 툭툭툭 튀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톡톡이목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아마 굉장히 많은데 이게 현재 주로 이렇게 아주 식물을 분해하고 아주 풍부한, 그러면서도 이것은 변태를 하지 않는 무변태 곤충이에요. 크기도 한 6mm 정도. 근데 이것도 역시 고대 원시종에 가까우니까 건조에는 약해요. 건조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계곡지라든지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데 수빈한 지역에 발로 밟으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이렇게 식물 분해자 역할을 하는 곤충이 되겠어요. 근데 이 특질은 이것은 이렇게 제1 대마디에 끈끈이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끈끈이관.
네, 그래서 이 수분을 이렇게 끈끈이 관해서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리고 제 3마디에 이 세 번째 마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복부 1마디, 이게 지금 끈끈유관입니다. 이게 끈끈유관 2마디, 3마디, 이 4마디 여기에 그리고 5마디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게 톡톡이면 6마디 이하입니다. 주로 4마디, 5마디, 6마디인데 마지막 마디 이 5마디째 마지막 마디에는 생식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4마디에 이렇게 이 톡톡이는 톡톡 튀어야 되지 않습니까? 벼룩처럼 톡 튀어야 되기 때문에 튈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름대로 도약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도약기가 있어요. 그리고 3마디에 뒤로 빠진 걸쇠하고 아까 제 1마디 끈끈유관 이러한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1마디에 끈끈유관, 3마디 걸쇠, 4마디 도약기. 특히 도약기 관계는 예하 두셔야 돼요. 그래서 도약기에 있는 원시생물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톡톡이목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은 우리가 입틀이 머리덮개 밖에 있는 겉입틀류 우리가 지금 곤충은 대다서 아까는 이렇게 속이 틀렸는데 이제부터 하는 것은 겉입틀류가 되겠습니다. 겉입틀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날개가 있는 유시아강하고 날개가 없는 무시아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날개가 없는 것 그리고 날개가 있는 것. 먼저 날개가 없는 것에서 날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진화해 왔겠죠. 그래서 먼저 무시아강들은 비교적 이렇게 원시형에 가깝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돌존목입니다. 돌존목인데 무시아강에는 이 돌존목하고 존목하고 모누라목이라고 하는 세 개의 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누라목은 멸종됐어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돌존목과 존목이 있습니다. 이때는 역시 특질을 보면 아까 다리가 많은 곳에서 이거 굉장히 다리가 많죠. 돌존목도 다리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날개는 다주류가 날개가 지금도 없죠. 사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무변태 발육을 합니다. 입은 옆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입은 아래를 향하고 있는 하구식. 우리가 하구식 아래로 하고 있는 메뚜기처럼 아래로 하고 있는 걸 하구식이라고 하고 이 사슴벌레처럼 멀리 이렇게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정구식. 그리고 노린재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숙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후구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구식, 하구식, 후구식.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아강은 날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유시아강에는 보면 메뚜기형, 노린재형, 다음에 우리가 내시류 이렇게 완전 변태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시아강에는 완전 변태형 내시류와 불완전 변태형 내시류가 있겠습니다. 먼저 무시아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강에 아까는 뭐가 있다 그랬죠? 돌존목과 존목이 있다 그랬죠. 이 돌존목은 우리가 보면 수컷에 정자주머니가 있다고, 수컷은 정자주머니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컷은 정자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것이에요? 통상적으로 지금 잘 발달된 진화된 이러한 곤충들은 정자주머니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교미하면서 정자를 전달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과정이 없이 수컷이 정자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암컷이 잘 다니는 공간에서 잘 보이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암컷이 지나가면서 그걸 발견해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도록 정자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암컷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만약 암컷도 역시 정자를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곤충은 대다수가 정자주머니가 있는데 독특한 예와야 될 것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이 돌조목이 그렇습니다. 돌조목은 암컷이 정자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이 돌조목이 잘 보이는 데서 잘 설치해 놔뒀다가 암컷이 와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 암컷으로 볼 때는 좀 귀찮은 일을 자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돌조목은 수컷 정자주름을 만들고 암컷이 찾아 수정하고 이것이 성숙하는데 한 2년, 8년쯤까지 되어야 성숙이 된다. 그래서 암컷은 저장량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꼭 기억해야 돼요. 돌조목은 암컷이 저장량이 없다. 자, 이 중에서 이 저장량이 없는 곤충을 찾으세요라고 할 때 5문제, 6문제 쭉 내놓고 그 중에서 돌조목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겹포는 눈이 생겼죠. 그리고 10마디가 배마디입니다. 곤충도 대단히 그렇죠. 9에서 11마디인데 통상적으로 10마디가 기본형인데 마지막 관에 대다수 생식기로 또는 벌 같은 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조목은 11마디째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 여기가 이 꼬리가 있어요. 중앙 미모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꼬리도르기가 짧게 있고 중앙 미모가 있어요. 이렇게 실마다 중앙 미모가 있고 꼬리도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행성이고 그리고 이 초식 식물을 먹고 그리고 역시 낙엽이나 돌 밑에 살고 있어요. 돌조목이니까 돌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조목은 돌 밑에 많이 살아요. 여기 쉽죠. 돌조목 돌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목은 복관절이고 가로방을 갈아서 섭식을 합니다. 그리고 몸 피부 납작하고 더듬이는 실 모양이고 수컷은 비단시로 정자 주머니를 만든데 요건 암컷이 정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교미하면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컷의 정자 주머니가 있고 배와 중앙미모 같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앙미모가 돌연목, 조음부치, 하루살이목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죠. 중앙미모가 있죠. 중앙미모, 꼬리돌기. 근데 요게 돌조목도 있고 하루살이목도 있습니다. 하루살이목도 고시군으로서 좀 더 오래된 진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목은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 하루살이는 또 다음에 보면 유충이 보통 곤충은 헤모시아닌인데 이 헤모글로빈처럼 빨간색 피를 내요. 또 이것은 하루밖에 못 살아요. 우리가 날아다니면서 이게 또 교미를 하는 그런 특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주 하루살이목이 나올 겁니다만 여기에서도 중앙미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존목은 성충 이후에도 이렇게 탈피를 합니다. 돌존목이나 존목은 옛날 것들은 성충이도 탈피를 해요. 하루살이목도 날개가 나온 성충에 탈피를 해요. 이 세 개는 유사성이 많죠. 특히 이렇게 고시군인 하루살이는 이런 특질 때문에 자주 언급이 돼요. 앞으로 그래서 하루살이목에 대해서는 아주 미소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종종 언급이 되는. 또 이게 또 특질이 이상한 게 파리목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날개가 있죠. 이렇게 곤충은 두 쌍인데 파리는 한 쌍이에요. 뒷날개가 퇴화돼가지고 평균병인데 하루살이도 똑같이 또 평균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시험이 나왔어요. 참 이거 다양하니 나오는 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독특한 것들을 꼭 머리에 외워야 됩니다. 이런 귀에 꼭 외워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날개 있는 거 펭귄복 있는 게 성충수 이후에 탈피하는 게 중앙 미모가 또 있는 게 뭐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는 무시하강을 했습니다만 이번엔 날개가 있는 유시아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시아강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이렇게 이 머리덕에 밖에 있는 겉입술이다. 그리고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신시군하고 접을 수 없는 외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시군 그렇고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것을 신시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시군 중에는 또 이렇게 이 완전 베테랑은 내시류, 불완전 베테랑은 외시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